안녕하세요. 마취통증의학과 선생님들. 오늘 우리는 간이식 마취 현장에서 마주치는 가장 까다로운 문제 중 하나죠. 바로 수술 중 발생하는 중증 저나트륨 혈증 관리에 대해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임상 현장에서 대량 수혈과 나트륨 수치 사이에서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면서 고민해 보셨을 그런 주제일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의 직내에서 시작해서요, 구체적인 해결책까지 함께 찾아가는 여정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실제 위기 상황을 먼저 살펴보고 그 해답이 된 약물의 기전을 아주 자세히 파헤쳐 본 뒤에 마지막으로는 우리 모두의 임상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프로토콜까지 함께 정립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직내를 통해서 이 어려운 상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할 환자는요, 비대상성 간경변으로 생체 간식을 앞둔 57세 여성 환자입니다. 이 환자는 단순히 간 기능 부전이라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마취과 의사에게 굉장히 복잡한 수액 그리고 전해질 관리라는 아주 큰 숙제를 안겨주었습니다. 이 환자의 상태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만성적인 중증 저나트륨 혈증 때문에 상황이 매우 복잡했습니다. 수술 당일 혈청 나트륨 수치가 124mmol/L였는데요. 이 수치는 내부종의 위험뿐만 아니라 이걸 교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인 합병증의 위험까지 동시에 안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MLD-NA 점수 또한 28점으로 이건 3개월 사망률이 20%에 육박하는 굉장히 위중한 상태였음을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근본적인 병태 생리를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말기 간질환 상태에 있는 우리 몸을 비유하자면 마치 물이 빠지지 않는 욕조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 기능이 떨어지면서 전신 혈관이 확장되고 유효 동맥 혈류량이 감소하면 신장은 우리 몸이 찰수 상태라고 크게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갈증과는 전혀 상관없이 항이뇨 호르몬인 바소프레신을 지속적으로 분비하게 되고요. 신장은 소변으로 순수한 물, 즉 자유수분을 효과적으로 배출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혈액이 계속 희석되면서 나트륨 농도가 떨어지는 이른바 희석성 저나트륨 혈증이 발생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피해야 할 최악의 시나리오가 바로 이것입니다. 삼투성 탈수초중 혹은 줄여서 ODS라고 부르죠. 만성 저나트륨 혈증 상태에서 뇌세포는 살아남기 위해서 스스로의 삼투압을 낮춰서 주변 환경에 적응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외부에서 나트륨을 너무 빨리 교정해서 혈중 삼투압을 급격하게 높여버리면 뇌세포 안에 있던 수분이 삼투 현상에 의해서 급격히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세포가 쪼그라들게 됩니다. 결국 신경세포를 감싸는 수초가 파괴되는 이른바 탈수초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건 한번 발생하면 종종 비가역적인, 정말 파국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무서운 합병증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수술실에 우리는 진정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간이식 수술, 특히 무간기 동안에는 대량 출혈과 혈액학적 불안정이 정말 흔하게 발생하죠. 출혈을 막고 혈액학적 안정을 유지하려면 당연히 수액과 혈액제제를 투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붓는 그 모든 수액이 환자의 나트륨을 위험한 속도로 끌어올리는 독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시간당 1mg/L 미만, 24시간에 8에서 10mg/L라는 엄격한 안전 기준을 지키면서 대량 수혈을 해야 하는 정말 아슬아슬한 외줄타기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팀은 수술 시작부터 굉장히 선제적인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나트륨 유입을 어떻게든 최소화하기 위해서 0.9%의 노멀 셀라인 대신에 나트륨 함량이 딱 절반인 0.45% 저장성 수액을 사용했고요. 또 아주 강력한 나트륨 공급원인 중탄산 나트륨, 즉 바이카보네이트 사용은 가급적 피했습니다. 동시에 이뇨제를 투여해서 신장을 통한 나트륨 배출을 촉진하는 등 나트륨 유입은 막고 배출은 늘리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철저하게 예방 전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위기는 결국 찾아왔습니다. 환자가 원래 가지고 있던 기저질환인 응고장애와 혈소판 감소증으로 인해서 대량 출혈이 발생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선생님들, 이 타임라인을 한번 주목해 주십시오. 수술 시작하고 2시간까지는 나트륨이 아주 안정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FFP와 혈소판 수혈이 시작되자마자 이 붉은색 화살표처럼 나트륨 수치가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치솟기 시작합니다.
4시간째에 128, 그리고 6시간째에는 132 MEq/L까지 도달하면서 시간당 1 MEq/L가 넘는 위험한 속도에 도달하고 말았죠. 바로 이 위기의 순간 6.5시간째에 데스모프레신이 투여되었고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 파란색 화살표를 보시면 상승세가 극적으로 꺾이면서 다시 안정적인 범위인 128 MEq/L로 되돌아오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데스모프레신이 왜 이 위기 상황에서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 있었는지 그 핵심적인 양리학적 기전을 아주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데스모프레신의 효과는 크게 두 가지, 이중작용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지혈작용입니다. 혈관 내피세포에 있는 V2 수용체를 자극해서 그 안에 저장되어 있던 폼빌레브란트 인자하고 제8인자를 혈액으로 방출시켜서 1차 지혈과 내인성 응고 경로를 모두 활성화시키죠. 하지만 이 사례의 진정한 해결사는 바로 두 번째 효과, 즉 강력한 항이뇨 작용이었습니다. 데스모프레신이 신장 집합관의 V2 수용체에 직접 작용해서 수분이 지나다니는 통로인 아쿠아포린2를 세포막으로 이동시켜서 수분 재흡수를 극대화합니다. 이렇게 재흡수된 순수한 물이 혈액을 다시 희석시킴으로써 우리는 의도적으로 나트륨 수치를 낮추는 이른바 치료적 재하강을 성공적으로 유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례는 데스모프레신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단순한 지혈제가 아니라 훨씬 더 넓은 스펙트럼을 가진 다재다능한 약물이라는 점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시죠. 맨 위에 있는 혈옥병이나 폰 빌레브란트병 같은 선천적 출혈 질환에서부터 요독증이나 아스피린 같은 약물로 인한 후천적 혈소판 기능 장애에 이르기까지 지혈 목적으로 정말 널리 사용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중추성 요붕증에서는 소변량을 줄이는 항이뇨 목적으로, 그리고 오늘 사례처럼 가장 아래에 있는 나트륨 과교정 상황에서는 혈청을 희석시키는 목적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즉 출혈을 멈추는 동시에 수분 균형을 조절하는 핵심 약물로서의 가치를 모두 가지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구조요법이 물론 효과적이긴 하지만 정말 체계적인 접근은 위기 상황을 처음부터 예방하고 위험 요인을 미리 식별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공적인 관리는 위기 대응이 아니라 위기 예방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수술 전 평가 단계에서부터 이런 위험 요소들을 가진 환자를 미리 선별해야 합니다. 수술 전에 랩을 봤는데 나트륨이 130 미만이거나 메일드 NA 점수가 높거나 이뇨제를 오랫동안 복용해온 환자가 확인된다면 이 환자는 수술 중에 나트륨 변동에 굉장히 취약할 것이라는 경고 등을 머릿속에 켜고 마취에 임해야 합니다. 문제를 예방하려면 먼저 그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겠죠. 간이식 수술 중에 환자의 나트륨을 상승시키는 주된 요인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표가 바로 우리가 왜 그토록 어려움을 겪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환자의 나트륨이 124ml/L인 상황에서 우리가 수혈하는 FFP나 혈소판은 약 170ml/L에 달하는 나트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두 팩 정도는 괜찮을지 몰라도 대량 수혈이 이루어지면 나트륨 부하가 어마어마하게 누적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특히 맨 아래에 중탄산 나트륨 바이카보네이트를 보십시오. 무려 1000ml/L입니다. 이건 사실상 나트륨 폭탄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수액과 약물 하나하나가 나트륨 상승의 주범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지식을 바탕으로 실제 임상에서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하고 실행 가능한 구조 프로토콜을 단계별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개입 시점은 우리의 감이 아니라 명확한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첫째, 나트륨 상승 속도가 시간당 1mm몰/L를 지속적으로 초과할 때. 둘째, 현재 추세로 봤을 때 24시간 제한선인 8mm몰/L를 넘을 것이 확실해 보일 때. 그리고 셋째, 대량 수혈이 불가피해서 나트륨 부하를 도저히 통제할 수 없을 때.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우리는 즉시 구조요법으로서 데스모프레신 투여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투여 과정 자체도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표준 용량인 킬로그램당 0.3 마이크로그램을 계산해서 20분에서 30분에 걸쳐서 서서히 주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건 데스모프레신이 혈관 평활근에 직접 작용해서 발생할 수 있는 저혈압이나 반사성 빈맥 같은 혈액학적 부작용을 최소화해서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절차입니다.
약물 투여는 전투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투여 후에는 정말 집중적인 모니터링이 필수적입니다. 자, 약을 줬는데 나트륨이 안정화되면 간격을 늘리면서 지켜볼 수 있겠죠? 하지만 만약 우리의 목표보다 나트륨이 더 떨어지는 과도한 재하강이 나타나면 즉시 저장성 수액을 중단하고 자유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반대로 효과가 불충분하다면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다른 나트륨 공급원이 있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재평가하고 필요하다면 신장내과와의 협진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러한 잠재적 위험들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가장 주된 우려는 역시 목표를 지나쳐서 오히려 의인성 저나트륨혈증과 뇌부종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약의 강력한 수분저류 효과는 신부전 환자의 체과부하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드물지만 제8인자 같은 응고인자가 증가하면서 생기는 혈전 생성 위험도 이론적으로는 존재하므로 기저심혈관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약물 투여 후 철저한 모니터링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증례보고의 저자들이 내린 결론이 이 전략의 핵심을 정확히 말해줍니다. 데스모프레신은 간 이식 중 급격한 혈청 나트륨 상승을 역전시키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중재법이 될 수 있다. 즉, 우리 손에 ODS라는 치명적인 합병증을 막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하고 유용한 카드가 하나 더 생긴 셈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져줍니다. 이 근거를 바탕으로 우리 각자의 기관에서 모든 고위험 환자들이 이러한 수준의 계획과 잠재적 중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표준화되고 선제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다음 단계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이 그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